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디오 글로리아 일반화학 제10장 강의 제3강입니다. 원래 이게 2강으로 끝났었는데 8판 되면서 약간 그 기후에 관한 문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 강의로 그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죠. 이런 문제를 분자적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우리가 대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3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일단 뭐 제목 자체가 지구의 대기 그리고 기후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볼 것은 이제 뭐 대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2강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온실 효과 그리고 온실 효과에 뭐 하여간 영향을 주는 그런 온실 효과를 유발시키는 그런 기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속합니다. 그리고 점점 지구의 온도가 평균 기온이 대기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기후가 변화된다, 기후가 바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지구 위에 제가 1제곱미터 위에 누르는 질량이 얼마나 10톤 된다고 그랬잖아요. 10톤. 엄청난 거죠. 그 대기가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지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공기들이. 그래서 그것이 한 120k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20km 정도까지 공기가 있다는 거죠. 공기가 지구의 중력장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0km까지 중력장 안에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건 이제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220도 이렇게 되니까 한 마이너스 60도, 70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트로포스피어 대륙권 이렇게 부릅니다. 대륙 이게 참 편으로 쓰면 참 못 쓰겠어요. 대륙권. 그리고서 이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걸 성층권.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내려가는 걸 중간권.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이제 태양 복사선에 의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이제 열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기를 나눠볼 수가 있고 보통 항공기가 여객기가 다니는 곳도 보통 한 10km, 10,000m 상공에서 다니니까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활동은 다 이 대륙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사선 문제를 조금 살펴볼 텐데, 네, 그래서 복사선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 복사선 하기 전에 지금 뭘 잠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것이 기압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중력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지죠. 밀도가 적어지면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해발에서는 보통 제기압, 일기압 뭐 이렇게 그러니까 760mmHg 이렇게 되는데 이게 킬로미터죠. 10km 정도 올라가면은 한 200mmHg. 그래서 계속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60 여기잖아요. 점점 고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기압이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이 하여간 50km 이상만 가도 거의 기압이 없다고 봐도 되죠. 굉장히 기압이 낮은 그런 압력이 낮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돼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게 되면 한 10,000m 이 정도 올라가는데 캐빈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 객석은 pressurized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대기압하고 일기압이 되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건 복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봤고, 복사선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왜 생기냐 이런 문제예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태양에서 모든 에너지 소스, 빛도 태양에서 다 오는 겁니다. 오게 되면 에너지 소스가 태양이니까 복사선이 오죠. 그러면 거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강하게 많이 오는 게 가시광선 영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이 좀
그래도 좀 많고 이제 나머지도 있습니다. 근데 자외선은 보통 이제 오존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층권 이상에 있는 오존 분자들이 또 산소 분자들이 이걸 흡수해요. 흡수해서 반응을 하든지 또 다시 만들어주고 하면서 그 자외선을 다 차단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되고 태양광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노란색 빛이라고 우리 저기 아이들이 이렇게 해 그리라고 그러면 이제 뭐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그런 걸로 그 색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 나노메타, 480 나노메타 그 정도가에서 가장 그 가시광선 영역의 급파장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한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지표에 이렇게 복사선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표를 덮이죠. 땅을 덮인다는 얘기입니다. 지표를 덮이면 태양이든 뭐 모든 것이 다 흑체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고 레디에이션을 받고 또 반사를 시켜요. 반사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흡수하고 방출을 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 방출을 하죠. 그래서 지각이 방출하는 복사선은 여기는 보통 485 이렇게 나노메타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보통 한 뭐 만 나노메타, 예,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메타, 예, 이런 정도 나노메타, 이런 정도 복사선. 이거는 10 마이크로메타 정도 된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뜨거운 열기,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아스팔트나 뭐 하여간 그 길거리 다니면 복사열이 지표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지면에서.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통 적외선에 해당이 되고 빨간색부터 적외선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올라오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저희가 태양이 지구에 빛 내지는 열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외선에 해당하는 이 복사선을 흡수하는 기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체들이 그걸 흡수해서 가둬놓기 때문에 이 대륙권의 대기의 기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밤이 돼도 그렇게 확 식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도의 열 에너지를 그 공기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흡수하는 기체들을 보통 그린하우스 가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닐하우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그린하우스 안에서는 외부의 찬 공기가 차단이 되니까 따뜻하게 유지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기체들이 있는데 그 기체들이 이것들을 흡수한 그 기체들이 많아지게 되면 계속해서 많이 흡수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복사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태양 복사선은 주로 태양 온도가 보통 6000K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483 나노메타. 제가 저기 흑체 복사 이론 할 적에 실제로 이거 미분에서 여기 보면 이 0이 되는 그 부분처럼 500 나노메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금방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가시광선상에서 이제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그 정도의 빛을 제일 강하게 내뿜어 줍니다. 그것이 이제 지구상에 지구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외선 이 부분들은 좀 차단이 되고 이쪽 부분, 이 부분들을 즉 가시광선 영역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표면은 이제 1000 나노메타에서부터 더 큰 것들. 원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예, 원적외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near IR, far IR에서 적외선들을 이렇게 쭉 방출을 해줍니다. 이게 지표 온도를 보통 288K, 15도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온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칼로리라고 하는 거 정의할 때 14.5도에서 15도 섭씨로 15도 기준으로 15.5도까지 물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뭐 이렇게 했지 않았나 하는 그 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해서 예. 자, 그런 정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복사선이 태양에서 제일 많이 흡수되는 거는 보내지는 건 이거 제일 많이 에너지를 많이 주는 건 이거고 지표가 복사하는 에너지는 적외선이다. 이 적외선이 보통 1000 나노메타 10 마이크로메타 그 정도 됩니다. 이것들을 흡수하는 기체들을 우리가 그린하우스 가스 또는 이제 뭐 온실가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이 그 아까 여기 적외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적외선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전열기 같은 거 켜게 되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 색깔 내지는 그보다 더 이제 적외선 자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열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이라 하나 제가 넣었었고요. 자 그렇게 했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체들이 그렇게 적외선을 그 대기가 그러니까 지표면이 이렇게 복사하는 그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그 이야기인데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N2 한 80% 정도의 4분의 1 정도, 5분의 4 정도 있고 O2 5분의 1 정도 있죠. 나머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래도 CO2가 0.04%입니다. 볼륨으로. 그 다음에 뭐 알곤, 네온, 크립톤 이런 비활성 기체들이 있고 헬륨도요. 그리고 메테인이 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 중에서 보통 N2나 O2나 이런 알곤이나 네온이나 헬륨이나 크립톤은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IR inactive 그러니까 적외선에 대해서 비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CO2 그다음에 CH4 이런 것은 또 H2O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H2O는 양이 적기 때문에 수분이 적기 때문에 대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일상에 있어서는 CO2가 제일 그러니까 H2O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죠. 자, 이런 분자들은 IR 액티브, 다시 말해서 적외선을 흡수하는 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흡수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다 진동을 해요. 분자들은 전부 다 같이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 진동이 적외선 주파수에 맞게 맞으면 이제 주파수가 맞으면 소위 공명이 되면 그걸 흡수하거나 그걸 방출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N2나 O2나 이건 진동을 하는데 주파수는 맞는데 주파수가 맞고 파장이 같고 이 레디에이션하고 이 진동수하고 딱 맞고 공명이 되고 그러고 또 이 흡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은 N2나 O2나 이런 건 흡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흡수라는 조건이 뭐냐면 보통 CO라고 하죠. CO 있는데 이건 다이폴 모먼트가 있잖아요. 다이폴 모먼트 보통 저희는 이렇게 그립니다. 다이폴 모먼트가 이게 진동을 하면 좀 길어졌다가 말하자면 좀 짧아지고 이건 오죠. 좀 짧아지고 잘못 씁니다. 이게 다시 좀 짧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면서 다이폴 모먼트가 변하죠. 다이폴 모먼트가 변하는 게 모듈레이트 돼가지고 그 파장의 레디에이션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O2, N2 이런 거는 O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어서 이것이 진동을 하더라도 다이폴 모먼트가 변하진 않아요. 그럼 원래 다이폴 모먼트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이폴 모먼트가 있고 진동에 의해서 다이폴 모먼트가 변하는 것들이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O나 CH4나 H2O는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단원자 분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호모뉴클리어 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는 IR을 흡수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2의 바이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O2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 C를 중심으로 해서 산소가 이렇게 이 산소가 똑같은 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칭 신축 운동, 대칭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비대칭은요. 이쪽 산소가 이쪽으로 오면 이쪽 산소는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분자 자체가 움직이잖아요. 분자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가 이쪽으로 움직여줘서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것도 이쪽으로 갈 때 이 탄소가 이쪽으로 움직여줘서 마치 무게 중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이렇게 올 때 이거는 이렇게 가고 그렇죠? 이게 오고 이게 가고 이렇게 비대칭이 되도록 신축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굽힘 운동은요. 원래 이 이산화탄소는 직선형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굽혀요. 굽히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원래는 여기 다이폴 모멘트가 이렇게 있었고 또 이렇게 있었는서 대칭이 돼가지고 상쇄한 거거든요. 이 상쇄하는 다이폴 모멘트가 하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는 이쪽으로 굽히는 순간에 이렇게 되죠. 실제적인 다이폴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폴이 없었다가 생기는 거죠. 이게 변화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 파장에 해당하는 적외선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진동을 하는 분자들은 적외선을 흡수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O2가 그렇고 CH4가 그렇고요. H2O도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CO2의 CO2의 흡수를 이렇게 보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파장이 보통 이제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여기 10 마이크로미터가 만이에요. 그러니까 만 나노미터, 1만 나노미터가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만 나노미터고 5만, 33,300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대칭되는 신축 진동이 있는데 이거는 보이질 않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비대칭 신축 진동이 있는데 그 굉장히 크게 이게 원래 IR을 이렇게 쭉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 CO2 분자들이 흡수하면 이렇게 흡수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피크가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굽힘 진동은 좀 진동수가 좀 낮은데 다시 말해서 파장이 긴 데서 흡수를 하고 신축 진동들은 이렇게 하는 거는 굽히는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은 좀 진동수가 높습니다. 파장이 짧습니다. 이쪽에 에너지가 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데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를 좀 보유하고 있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기체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슈 자체가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거든요. 지구 온난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뭐 GWP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뉴스 같은 미디어에서. 그런데 그런 기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열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기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게 자연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CO2, CH4, H2O. 근데 H2O는 이렇게 물순환이라고 그래서 구름이 되고 비가 오고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자연이 그걸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물 수증기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H2O는 우리가 지금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 같고 CO2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다고들 하니까 뉴스나 미디어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생각들 하는데 CO2 그다음에 메탄 가스가 자연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저는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메세인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메세인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이제 많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오존층 특히 파괴한다 그래서 바꾸고 있는데 프루온 가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본, 할로겐 화합물들, 그리고 SF6, CHClF2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장고나 이런 게 냉매로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CO2처럼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다이폴 모멘트가 쌍극자가 변하는 그런 진동들을 해요. 적외선에 대해서 IR 액티브한 겁니다. N2O도 지금 연소가스 중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낙스나 삭스나 전부 다 공해 물질이기도 하면서 낙스는 뭡니까?
X라고 했죠. O가 NO도 될 수 있고 NO2도 될 수 있고 뭐 NO3도 될 수 있고 SOX도 마찬가지. SO는 넣겠습니다만 SO2, SO3 이런 것들, 낙스, 삭스 이런 것들도 역시 글로벌 워밍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소량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른 공해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죠. 산성비라든지 이런 문제로. 아무튼 지금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가 됐고, 그래서 GWP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GWP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분자가 있는데 적외선 진동을 해갖고, 그러니까 진동을 해서 적외선을 흡수하잖아요. 적외선을 흡수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지금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그 열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건 좀 많이 할 거고 어떤 분자는 좀 적게 할 건데, 그러니까 기준을 이산화탄소로 잡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몇 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1로 잡았을 때 얼마, 질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같은 질량,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10g이 뭐 1이란 GWP다 이러면 그거 10g이 예를 들어서 뭐 CH4 10g이 이산화탄소가 1이었는데 이거는 뭐 1.3g이다. 그러니까 1.3만큼의 열을 한다. 이걸 GWP 1.3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질량비로 했을 때 이산화탄소 1g이면 그것도 1g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의 몇 배만큼의 열을 보유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글로벌 워밍 포텐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표가 있는데, 그래서 CO2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O2를 우리가 1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CH4가 상당히 높죠. 왜? 진동이 많고 바이브레이션이 많아서 그래요. N2는 또 다이폴 모먼트가 커서 그래요. 뭐 이런 것 이유 등등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아까 CFC12라고 하는 게 프레온 가스 같은 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냉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4,600이죠. 굉장히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높아요. SF6도 냉매였는데 22,800 굉장히 높죠. 큰일 났죠.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용되는 양이 그렇게 우리가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실제로 대기 중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할로겐 물질도 많이 있는데 CO2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온난화 지수는 낮아도 대기 중 농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2의 농도를 좀 우리가 자세하게 좀 이제 주의 깊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복사력이 있는데 뭐 복사력 보면은 역시 CO2가 상당히 높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2 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850년에 지구상에 지구 대기에 290 ppm 정도,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네요. 네, 여기 정도 되죠. 예, 이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2014년 여기 되니까 이만큼 400 ppm 벌써 넘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좀 천천히 증가를 했어요. 이만큼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꺾이기 시작을 하죠. 이게 뭐 사실은 산업혁명 훨씬 전에 일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 에너지 소모가 과다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뭐 그냥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진짜 그러냐?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정말 영향이 있는지 그 문제를 좀 더 자세히 파헤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근데 CO2하고 아까 또 글로벌 워밍에 영향을 주는 것이 CH4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H2O 있어. 보통 이 세 가지를 양이 제일 많은 것인데 뭐 사실 CO2가 제일 많죠. CH4보다도 메테인보다도 많은데 이게 얼마냐면 65만 년 전부터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누가? 그게 아니고 빙하에 얼음이 얼잖아요. 얼음이 얼면서 공기 방울이 생겨요. 그것이 그냥 같이 얼어버리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년 얼음이 얼어요.
저기 빙하 있는 데 가면 빙하는 글레이셔라고 하는데 글레이셔가 빙하입니다. 그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얼음이 오를 거예요. 뭐 녹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얼음이 어, 이렇게 뭐랄까 축적이 됩니다. 그 연도별로 작년에 얼음이 또 얼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걸 드릴링을 해가지고 보링이라고 하죠. 그걸 꺼내서 거기 있는 기체의 성분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2의 농도가 얼마가 전체적인 그 공기방울에 대해서 CO2가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보통 이게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뭐 60만 년, 65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금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뭐 1900년대 되면서 벌써 전세기네요. 예, 갑자기 말하자면 여기서 갑자기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뛰었다는 거죠. 거의 직선. 이게 지금 만년 대비이기 때문에 60만 년이니까 그 그래프상에서는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카이 라켓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뛰는데 CH4도 그래요. CO2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메세인 농도는 이거보다 상당히 그 뭐라 하나 이건 1000분의 1이거든요 수준이. 그래도 여긴 2ppm이야 이게 PM. 예. 그러니까 저 밑이란 얘기죠. 이거보다 농도가 적어서 그렇지 이것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CO2도 증가했고 CH4도 증가를 했습니다. 금세기 들어서. 그런데 금세기 들어서 이렇게 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까 보니까 1900년대 되면서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상호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O2, CH4 농도를 한 60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빙하를 뚫어가지고 빙하에서 나오는 공기방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요동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요동하는 방향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뛰었다, 아주 올라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CO2 농도하고 그러면 온도하고는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지구의 온도는 지금은 잴 수 있지만 뭐 60만 년 전은 어떻게 재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재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재냐면은 그 물이 얼었잖아요. 물을 보면은 물이 H2O로 돼 있어요. 그러면 H에 동위원소가 D가 있고요. 듀테륨. 그러니까 그거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붙어 있는 거. 그리고 트리튬도 사실인데 그건 굉장히 적죠. 저번에 우리가 또 공부할 때 뭐가 있었냐면 산소도 16이 있고요. 질량수가 18짜리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질량 차이에서 증발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또 응축되는 속도도 다르죠. 그래서 이 동위원소 분석을 해요. 여기 교과서에서는 H하고 그러니까 H1에 1하고 H1에 2하고 이건 우리가 D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D하고 H하고의 질량비를 봐가지고 온도를 캘리브레이트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평균 온도가 얼마였는지 그 정도를 해서 그 온도가 지금 색깔이 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CO2의 농도는 지금 이 적갈색인가요? 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코릴레이트는 대충 해요. 근데 반대갈로 가는 제가 좀 지우고 이게 지금 이 색깔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렇게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보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코릴레이트 되냐?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의견은 이게 같이 변한다, 상관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평균해서 보면 실제로 올라갔느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제 그거 보면 이게 1900년대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은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죠. 연평균은. 그렇지만 5년 평균을 잡아보면
그래도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곡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이 지구만 해도 뭐 우리가 이제 태양계 뭐 우주 전체에 대해서 뭐 정말 티끌만큼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구 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그 팩터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뭐 숲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뭐 물이 많이 차게 되면 반사율이 달라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수온지가 얼마나 크냐 이런 문제도 있고 꼭 한 가지 가지고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딱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cause and effect로 뭐 스위치 누르니까 불이 켜졌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그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이와 같은 기후변화 또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CO2의 상승이 증가가 글로벌 워밍의 이제 주된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풋프린트를 줄이자, 그래서 탄소 제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또 그 나름대로의 이권들이 있어요.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이 또 생각, 믿는 바, 마음 정한 바에 따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또 팩트에 입각해서 또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마무리 강좌를 이것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메테인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ppb 단위예요. 그거는 뭐 ppm 단위도 아니고 1000분의 1 단위이긴 한데 그것이 오히려 이산화탄소하고 코릴레이트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려면 왜 CH4가 왜 생기냐는 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정유활적이 뭐합니까? 크래킹 하잖아요. 그럼 부산물로 나오는 게 작은 분자들, 탄소로서 작은 분자들,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이거 잘 모아서 우리가 LPG, 리퀴드파이드 피트리올린 가스 쓰는데 거기서 메테인이 잘 빠져나갈 것 같아요.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거 컨텐트가 많이 늘어난 거하고 굉장히 코릴레이트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또 그것이 글로벌 워밍에 영향을 줬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서 부단히 중단 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화학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학기 학생들은 이제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3강으로 하다 보니까 또 3강만 듣는 그런 또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배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더 공해 문제에 관한 이야기라 하고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고 하니까 이걸 또 불러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지워지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해 문제는 이제 글로벌 워밍하고는 좀 다른 이슈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여기 주범은 가만 보니까 다 자동차 같아요. 그래서 제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또 차 이제 바꾸게 되면 뭐 플러그인으로 하려고 좀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해도 역시 연소가스에서 많이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산업에서도 물론 많이 나오고요. 산업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장치 산업이니까 그 물질을 배출을 줄이도록 장치를 하면 되죠. 대신 이제 단가가 올라오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직접 나오는 게 있어요. 차에서 배기가스라든지 산업 그 배출될 때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물질을 우리가 1차 오염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차 오염 물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1차 오염 물질이라고 그러고 1차 프라이머리 폴루턴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또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걸 이제 세컨더리
폴루턴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낙스, 예, NOx, 삭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존도 발생을 해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상층권에 있을 때는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그러니까 유익한 작용을 하고 대륙권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손상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인체에 해로우니까 유해가스로 해롭게 작용을 합니다. 상당히 좀 그래도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산화탄소 이 문제는 이제 건강에 직접적인 인체에 해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낙스나 삭스 이런 것들이 2차 반응을 해갖고 뿌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스모그 현상, 스모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요새는 이 미세먼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파티클이에요. 파티클. 그래서 파티클의 이 파티클의 다이아메터가 파티클의 다이아메터가 2.5 마이크로메타 또 2.5에서 10 마이크로메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10 마이크로메타 미만입니다. 그 이상 크면 그냥 먼지예요. 그거는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파티클이라고 하나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PM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PM 2.5, PM 10 이렇게 PM 10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해 물질로 이제 지정을 하고 좀 적게 양을 배출량도 적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량이 있어요. 기준량이 여기 이제 세계 스탠다드인데 우리나라는 요거하고 조금 더 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면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량들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보통 1시간에는 CO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35 ppm 넘으면 안 된다. 35 ppm까지는 1시간 평균으로 괜찮다는 거죠. 8시간 평균은 9 ppm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서는 이만큼 높아도 돼요. 근데 전체 평균으로는 그마다 낮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장기간 평균이 오히려 더 낮게 좀 책정이 되어 있는 건 전체적인 평균 순간적으로는 그 정도 높아도 되는데 35까지 1시간 정도 높아도 되는데 8시간 평균 했을 때는 9 ppm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PM2.5도 1년간에 10여 마이크로 평균입니다.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 정도인데 하루는 35까지도 허용이 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표가 지나다 보면 전광판에 이렇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사정이 여기가 어떻구나 하는 거를 아시고 공해 물질로 우리가 폴루턴트로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이 일산화탄소, 레드는 요새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많이 없앴거든요. 그리고 레드 사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낙스, 삭스, 그다음에 오존, 그리고 PM, PM 2.5, PM 10 이런 것들이다. 이런 정도를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글로벌 워밍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다뤄야 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다 하는 거.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그 진동이 바이브레이션이 노멀 모드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바이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기에서 복사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